속도를 내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얘기도 저희가 꺼내볼까 합니다. 인수위원 24명 중에 절반에 대한 인선이 완료가 됐습니다. 인수위원들의 면면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캠프 출신 인사들 외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전면에 기용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사면 얘기랑 같이 나와서 궁금해지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정치권으로 진입하는 그런 과정, 특히 국민의힘에 이제 합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던 측면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굉장한 악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친박계가 별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 국민의힘 쪽에 입당할 때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적어도 사과는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발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로 이제 구친이계를 이제 택한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쪽으로 이렇게 인선을 하는 것은 이거는 좀 향후에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친이계가 전혀 국정수행 과정에서 국정수행을 잘했고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일들을 안 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 워낙 많잖아요. 이 자원외교 관련한 것도 그렇고 4대강 사업한 관련해서도 그렇고 기타 이제 이렇게 이제 논란이 많았던 그런 정부에서 요직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컴백해서 지금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것 이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조금 거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향후에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실용주의로 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실용 정부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카피해서 진행하는 그런 식이라면 이게 또 그냥 이명박 정부 시즌2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인수위 단계에서는 인선을 그렇게 가져가더라도 향후 조각 과정에서는 이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최진봉 교수께 질문을 드릴 텐데 문재인 정부와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확실히 다르게 했다. 인선의 면면을 좀 보면 저희가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데 특히 비핵 개방 그 3천을 입안했다고 알려진 김태우 교수 MB 시절에 만들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을 중용했고 거기에다가 박근혜 정부 측 인사도 이제 경제분과 쪽에 자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김태우 지금 위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 MB 시절에 수석급의 비서실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름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는데 급으로 하면 수석급이에요. 그러니까 수석급의 임무를 하셨는데 이분이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작성 관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물론 재판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범죄 혐의가 완전히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굳이 재판을 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 댓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을 굳이 인수위원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논란이 있고 지소미아 관련해서 밀실 처리했다라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일 정보 협정.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에 관련된 가능성을 열어놓은 논문을 또 이분이 작성을 하셔서 이 세 가지 논란이 지금 불거졌어요. 그래서 아니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분을 과연 인수위에 합류를 시키는 게 맞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있는 것이고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은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MB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과 연관돼 있는 분을 굳이 인수위원회에 앉히는 것도 문제고 또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실패한 부분도 많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나 아니면 MB 시절에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분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제2의 MB 정책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정부니까 참신하고 신선한 분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실용 외교라 하더라도 MB와의 차별화를 통한 실용 외교를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실용 외교에서 MB 정부가 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다시 계승하는 듯한 모습을 비치는 것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부의 출발에 대한 신선감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서 저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최 교수님 하나에만 질문을 더 드려보면
그러니까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하면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멈추게 되고 핵을 포기하게 되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라서 지금 이분이 김태우 교수가 대체적으로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분이라서 이제 윤석열의 그 대북 정책이 역시 강경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럴 되겠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실 토론회 과정에서도 물론 선제 타격 얘기도 했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북한과의 관계는 좀 더 냉전 상태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든지 가능한 평화, 그다음에 통일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정책을 대북 정책을 썼다고 하면 윤석열 이제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강경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도 좀 더 압박하는 그리고 제재를 좀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유엔 제재에 동참하면서 북한을 좀 압박해서 북한이 대화의 장소로 나오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할 거냐 하는 부분은 MB 정부 때도 사실은 남북 관계가 얼어붙어 가지고 대화가 거의 없었고 결국이 뭐 거의 무시하는 전략을 썼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한반도 전체의 어떤 안정이나 평화에 도움이 될 거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견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제재도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결국 대화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제재만 가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게 되면 코너에 몰린 측에서는 뭔가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도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님, 경제1분과 간사에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이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이분이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이라고 여기에 연루된 뭐 재판을 받은 건 아니고 수사를 받은 건 아니지만 의혹을 받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안종범 이제 경제수석하고 함께 좀 이제 일을 했던 그런 이제 전력도 있고 이제 그렇긴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관료 출신이죠. 그래서 관료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정권의 색깔을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대입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청와대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정치권에서 간 사람들도 꽤 있지만 각 부처에서 이제 이른바 차출돼서 온 분들도 꽤 있는데 차출돼서 함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뭐 문재인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 내릴 수는 없거든요. 관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분 경우는 조금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뭐 연루가 돼서 논란이 됐던 이제 그런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여전히 앞으로도 좀 논란이 될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청와대 근무하는 과정에서 별탈 없이 근무를 했으면 이제 괜찮은데 어찌됐건 관계가 좀 된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책임을 져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향후에 이제 새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맡길지는 모르겠는데 중책을 맡기는 것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정책특보와 정무특보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인물들을 보시면 정책특보에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 김현숙 숭실대 교수, 정무특보에는 이름이 좀 알려진 분이죠.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 먼저 그 정책특보 쪽 얘기를 해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각각 경제수석, 고용복지수석으로 일했다고 하는데 잘 알려진 분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글쎄요, 뭐 잘 알려진 분들이 있죠, 사실은. 한편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중적으로는 아니다. 일반 국민들께서 이제 뭐 잘 모르실 뿐이지 그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지명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번에 인수위를 꾸리면서 친박계 인사들도 부분적으로 좀 합류시켜야 될 필요성을 좀 느낀 것 같고, 근데 기준은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문성은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 중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일정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됐던 뭐 이제 관료 출신이나 또는 이제 학자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뭐 정치색이 좀 덜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은 이제 기용을 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전문성을 높이 샀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정무특보는 이 장성민 특보가 이제 임명이 됐는데 장성민 특보와 하면 오래전부터 보수 쪽에서 활동을 했지만 DJ 정부실에서 그 중용이 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같은 건 취임식의 준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호남 인사들에 대한 배려, 통합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근데 그게 과연 국민들이 통합으로 느낄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한참 전부터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고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또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같은 데도 상당히 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계속 가져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분이 그럼 통합의 의미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박주선 전 부의장 같은 경우도 대선 기간에 이미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새로운 인물이다 그렇게 저는 보진 않아요. 예컨대 그런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보수적 어떤 활동을 하지 않은 분이 DJ나 아니면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분들이 중용이 됐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건 통합과 협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대선 기간에 지지 선언도 했고 또 장성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면서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을 계속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통합, 협치 이렇게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호남 출신이다 이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정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호남 출신 중에도 예를 들면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거 자체가 뭐 호남 출신은 모두 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 DJ 측에서 일하고 뭐 친노라고 분류되는 분이라 할지라도 나중에 정치적 어떤 성향이나 색깔이 바뀌어서 지금의 보수 진영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게 협치나 통합에 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께는 이제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1분 정도의 답변 시간을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 경제분과 중에 이제 절반 정도 됐고 나머지 인선을 좀 하지 않은 곳이 한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오서남 그러니까 50대 서울 남성 위주로 최 교수님 너무 임명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50대 서울대 출신 남자라고 하는 이미지인데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고소영 내각이라고 기억이 기억나시죠? 나네요. 예.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이게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 출신 이렇게 돼버린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저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윤석열 당선인은 재능과 능력만 보고 하시겠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에게는 이미지화 될 수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볼 때 새 정부 출범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영 내각처럼 오서남이죠. 오서남이라고 하는 의미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국정 동력 운영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뭐 여성 할당도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듯한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스스로가 경계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부담도 느낄 거고요. 그리고 인수위 이제 업무를 시작하겠지만 남은 어떤 부분을 인수위를 잘 보면 이 인수위가 잘 돌아간다, 입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대선 국면에서 내놨던 이제 검증이 덜 된 공약들을 어떻게 정부 정책으로 안착시키느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 과제죠. 저는 그것이 사실은 이 정권의 성패 여부를 결정짓는 그런 중요한 변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전 후보에 비해서는 좀 덜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퍼주기식 공약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거 과연 다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이제 실효성 내지는 이제 이게 실현 가능성 이 부분에서 계속 논란이 이제 제기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데 그거 과감하게 좀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있죠. 역시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앞으로 인수위의 성패 여부를 가늠짓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일 것이고 안철수 위원장에게 사실은 이제 과업이 이제 부여가 됐는데 이분도 지금 행정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어서 이걸 좀 잘해낼 수 있을지 지금 이제 국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대를 다들 하는 만큼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그리고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